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의 등대가 되어줄 파이낸스 슈카, 경자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은으로 길을 깔 수 있을 만큼 부유했지만 결국 파산해버린 나라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게 무슨 넷플릭스 드라마 줄거리냐고요? 아닙니다. 이건 역사적 팩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한때 전 세계 육지의 13%, 약 750만 제곱마일을 지배했던 해가 지지 않는 제국, 스페인 제국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MZ세대의 통장과 미래자산 포트폴리오에 엄청난 교훈을 주는 그야말로 돈의 역사 그 자체죠. 이 거대한 제국이 어떻게 떡상했고 왜 한순간에 떡락했는지 그 비밀을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자산이 스페인 제국처럼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을 막아줄 지혜의 축복을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미래의 불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스페인 제국, 이 거대한 존재는 사실 히스패닉 군주국 또는 가톨릭 군주국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들은 서쪽의 신대륙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심지어 아시아까지 넘보는 야심가들이었죠. 처음에는 유럽의 변방에 있는 그저 그런 플레이어였지만 순식간에 세계 최초의 글로벌 슈퍼파워로 떠오릅니다. 그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오늘 영상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재무적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실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실수를 피할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결혼에서부터였습니다. 마치 재벌가의 정략 결혼처럼 말이죠. 당시 스페인 지역에는 카스티아 연합왕국과 아라곤 연합왕국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삼성과 현대가 합쳐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시너지가 엄청나겠죠? 이 두 왕국의 후계자들이 결혼하면서 이베리아 반도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하나의 왕조 아래 통합됩니다. 바로 이것이 스페인 제국의 탄생이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베리아 반도의 마지막 이슬람 세력이었던 그라나다를 정복하면서 스페인은 명실상부한 강대국으로 떠오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었습니다. 아라곤 왕국은 원래 지중해에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이 굳이 서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고 동쪽으로 가서 지중해의 향신료 무역을 장악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오스만 티르크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킨 것이죠. 이건 그냥 도시 하나가 점령된 게 아닙니다. 동방에서 오는 모든 향신료 무역의 길목을 오스만이 독점해버린, 요즘 말로 하면 공급망 대란이 일어난 겁니다. 동쪽으로 가는 길이 막히자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다른 길, 즉 서쪽으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동양의 향신료 시장이라 부르던 곳으로 가는 블루오션을 개척해야만 했죠. 바로 그때 운명처럼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는 이탈리아 출신의 탐험가였죠. 그는 서쪽으로 가면 인도로 갈 수 있다는 당시로서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지만 지리학적 지식은 바닥 수준이었습니다. 거의 뇌피셜에 가까웠죠. 스페인 왕실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그의 무모한 원정을 후원하기로 합니다. 솔직히 말해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1492년 그의 항해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인도가 아닌 신대륙에 발을 딛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 엄청난 발견을 가지고 유럽으로 귀환합니다. 유럽은 자신들의 서쪽에 정복할 수 있는 거대한 신대륙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야말로 대박이 터진 겁니다. 이 발견은 단순히 땅을 찾은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유럽의 역사를 수세기 동안 좌우하게 될 토르데시아스 조약이라는 것을 탄생시켰거든요. 이 조약은 두 가지 면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군함이나 군인이 많은 놈이 이기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전 세계를 나누려는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둘째, 서구 식민 제국들이 유럽 밖의 사람과 땅에 대해 치해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최초의 국제법이었습니다. 이 조약은 사실상 교황의 승인 아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지구에 선을 하나 긋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거 라고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스페인은 이 조약 덕분에 브라질 서쪽부터 아시아 동쪽 끝까지 상상도 못할 만큼 넓은 땅에 대한 독점적 식민화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야말로 치트키를 얻은 셈이죠. 스페인은 당시 유럽 최강의 군사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갑옷, 총, 그리고 말. 이들을 상대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유럽인들이 옮긴 전염병은 원주민 사회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은 스페인의 정복을 더욱 수월하게 만들었죠. 정복의 대가로 스페인은 신대륙에서 많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했던 것은 옥수수와 감자 같은 새로운 작물이었습니다. 이 작물들이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식량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유럽의 인구는 급증했습니다. 늘어난 인구는 더 빠른 식민지 확장의 원동력이 되었죠. 스페인 제국의 팽창 속도는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잠시지만 1554년부터 1558년까지는 잉글랜드와 아일랜드까지 통치했고 포르투갈 왕위까지 계승하면서 포르투갈과 그들의 방대한 해외 영토까지 모두 흡수해버립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6개의 제국이 하나로 합쳐진 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국이 너무 커지자 행정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악몽이 펼쳐집니다. 중앙정부의 힘은 약해졌고 식민지의 지방 통치자들, 즉 콩키스타도르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원주민들을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왕의 법에 따르면 새로운 신민들을 공정하게 대해야 했지만 그들은 원주민들을 광산과 농장으로 보내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부려먹었습니다. 이 비인간적인 착취는 역설적으로 스페인 제국에 어마어마한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16세기 한 세기 동안 스페인이 누에바 에스파냐, 즉 지금의 멕시코 지역에서만 얻은 금과 은의 가치는 현재 가치로 무려 3조 6,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800조 원에 달합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다른 식민지에서 들어온 분은 포함하지도 않은 수치입니다. 이 막대한 돈은 스페인이 제국을 확장하고 가톨릭 신앙을 수호하기 위한 끝없는 전쟁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엄청난 부가 스페인의 발목을 잡는 저주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자원의 저주입니다. 스페인의 부는 대부분 원자재, 즉 금과 은을 캐내는 것에 기반했습니다. 너무 쉽게 돈을 벌다 보니 다른 산업에 투자할 동기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자산에 몰빵한 셈이죠. 그 시기 다른 서유럽 국가들은 무역과 제조업에 투자하며 경제체질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수입원에만 의존하지 않았죠. 하지만 스페인은 신대륙에서 들어오는 금과 은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역사학자들은 스페인 귀족들이 농업마저 등한시했다고 말합니다. 직접 식량을 생산하는 대신
넘쳐나는 은으로 해외에서 식량을 수입해오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스페인 국왕들은 비효율적인 통치와 무분별한 정책으로 끝없는 전쟁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서서히 그들의 부와 힘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지만 속은 텅 비어가고 있었던 거죠. 가장 아이러니한 사실은 스페인이 다른 서유럽 국가들로부터 상품을 사기 위해 지불했던 그 금과 은이 결과적으로 경쟁국들의 경제와 산업을 발전시키는 자금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스페인은 말 그대로 자신의 돈으로 미래의 적들을 키워준 셈입니다. 결국 스페인 제국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맞이합니다. 신대륙의 금과 은이 고갈되자 그들의 힘과 권력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은 결국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스페인의 경쟁국들은 산업혁명의 문턱에 서 있었고 그들만의 제국 건설을 시작하게 됩니다. 스페인 제국의 이야기는 현대 유럽과 전 세계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최초의 글로벌 슈퍼파워로서 다른 유럽 국가들이 따라갈 선례를 만들었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은 바로 자산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스페인 제국은 수세기 동안 초강대국으로 남을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래를 내다보지 않았습니다. 자산을 다각화하지 않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를 운영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순수하게 재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며 자산을 관리해야 하는지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지금 당장 상황이 좋다고 해서 그 상황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처럼 모든 자산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 어쩌면 스페인 제국의 통치자들이 가졌던 것과 같은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스페인 제국이 되지 마십시오. 수입원을 다각화하고 소비보다는 투자를 생각하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때 세상을 지배했지만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대한 제국이 우리에게 피눈물로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위대한 제국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에 흥미가 생기셨다면 로마 제국이 왜 망했는지에 대한 제 다른 영상도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구독 아직 안 하셨다면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돈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